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공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벌써 오늘이 9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이 말은 즉 제가 배운 법률이 벌써 9가지나 된다는 얘긴데요. 지금 제 주위에서 저한테 거의 준 변호사, 법조인으로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이런 권 MC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시는 게 제가 바로 우리 법대로 합시다를 하는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법률 상식을 키워나가시는 것. 그래서 MC님 물어보시는 분들께 답변은 잘 해드렸나요? 아유, 아직 갈 길이 정말 멉니다. 그래도 제가 법대로 합시다. 하기 전하고 하기 후가 제가 정말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 문제 보는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상황을 보는 눈도 조금씩 객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법대를 갈 걸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MC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노노노. 그러면 저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시는 건데 우리 권 MC님은 우리 법대로 합시다. 안방마님 자리만 딱 지켜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럼 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법대로 합시다.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륜의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요즘 왜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 그쵸. 그리고 또 뭐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임대차 3법 파헤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요즘 이 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인 임대차 3법. 제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 권혜신님께서도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년 한 해는 정말 임대차 3법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스며 신문이며 연일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얘기로 뜨거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어떤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계셔서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각각 다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은 우리 의식주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이 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나유신 변호사님, 임대차 3법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세요. 네, 임대차 3법 정말 작년에 뜨거웠죠.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그 집주인에게 딱 한 번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기존에는 2년까지만 보장되던 임대차 기간이 4년까지로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2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은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집주인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주변 시세가 올라갔는데 이게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1+1도 아니고 이제 2+2로 네. 이제 4년이 보장되는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통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월세나 전세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얼마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월세나 전세 금액을 5% 한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MC님 기억나시죠?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도 5%인가 맞아요, 그랬었죠. MC님. 또 같이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주택임대차에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했는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올해 6월이라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유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설명해 주셨잖아요. 2+2라고 해서 총 4년 정도 기간이 보장이 되게 되는 건데 그 가운데 처음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고 할 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임차인이 월세를 뭐 2달치 이상 밀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을 심각하게 훼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집 자체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해용이 사실 제일 많이 요새 문제가 되는데요. 집 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그걸 실거주라고 하잖아요. 집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그럼 실거주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당연히 본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에는 거절을 하실 수 있고 본인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본인의 자녀, 그리고 손자녀까지가 들어와 사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제로 2년간 실거주를 꼭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집 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이러고 그 세입자한테 계약 갱신을 다시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안 살고 제 3자한테 다시 세를 놨어요. 이랬을 때 그 나갔던 세입자는 이 집주인을 상대로 뭐 어떤 뭐 소송이라고 그럴까?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뒀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세입자가 더 살 수 있었던 기간, 그게 보통 또 2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애매한 게 그럼 도대체 얼마를 손해배상해줘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에서는 규정을 해두었는데 일단은 거절을 할 때 만약에 서로 얼마를 배상하기로 예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배상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예정하시는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절할 당시 그때의 월세의 석 달치 또는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계약이 갱신한다는 것은 월세나 전세금을 올리는 건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는 것은 기존 세입자한테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올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주인이 말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기로 한 그 월세 금액 빼기 거절 당시에 기존 세입자로부터 받던 월세 금액 그 차액을 2년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금액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실제 기존 세입자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져봐서 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님, 저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 결국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손해가 있다 이렇게 입증을 하고 뭐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소송을 하려는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 입증 책임은 이제 기존 세입자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사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게 확인되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동사무소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면 지금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확보를 하시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면서 확보하실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집주인이 실거래를 하겠다 이래서 갱신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안 들어오고 이 집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이랬을 때도 이때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MC님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셨어요. 그런가요? 너무 정확하게 좀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는 이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만 손해배상 청구에 그 예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나유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이렇게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그 임대인의 지위가 다시 집을 산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은 새로 집을 사신 분들은 다시 들어와 살고 싶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 주인이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하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임차인은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양쪽 입장이 참 난처하네요. 이쯤에서 저희한테 온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살면서 전세란도 이런 전세 대란은 처음입니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집을 내주고 우리 부부는 자식들 근처에서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재롱도 보고 자식들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또 우리 부부만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어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전셋값 때문에 살 곳을 잃게 생겼습니다. 처음 이 집에는 2019년도 6월에 들어왔고 곧 2년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올 때는 집주인이 본인이 이곳에 살거나 할 일은 전혀 없으니 오래오래 편히 사시라고 말을 했었고 당시 6억에 전세 계약을 했었죠. 당시 시세상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평수 전세가 무려 너무나 주위에 알아보니 부동산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니 제가 사는 곳에 같은 평수 전세가 무려 10억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는 전세 몸값을 보며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이 전세를 시세에 맞게 올려주거나 기존 전세금을 유지하고 월세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는 형편에 월세를 내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태고 얼핏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 집주인에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정리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요즘 사실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폭등해서 실제로 이제는 매매가, 예전 매매가랑 맞먹는 그런 전셋값을 갖고 있는 그런 곳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한번 연장을 하고 싶게 되시고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니까 또 집주인이 나 그럼 들어와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서로 갈 곳이 없어지시고 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나도 사는 거 팍팍한데 좀 전세금 올려서 받고 싶으신데 이제 임차인이 그렇죠. 또 2년 더 살겠다고 하고 참 양쪽 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께서 전세 계약을 2019년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임대차 3법 이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법이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되었고 그리고 그 개정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 당시에 존속되었던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개정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번 개정됐던 게 아니라 사실 2번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은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될 것이냐, 그 기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9일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야만 내가 더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실상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꼭 기억해둘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을 하겠다, 더 살겠다. 이거를 꼭 집주인에게 뭐 문자라든가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통화를 한다던가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야겠군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변했으니까 이거 모르고 옛날엔 그랬어 이러고 했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직 계약 기간 좀 남았으니까 뭐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하고 계시다가는 큰일 나시겠네요. 또 이게 이 사연을 보면 기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정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면 전셋값이 이거 2배를 올려받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한도 내에서만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보증금은 6억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6억에 5%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제 보증금 올려주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연자 분께서는 지금 월세로의 전환도 요구를 받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렇죠. 목돈을 못 내려면 월세 일부를 내라. 이렇게 네. 대부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MC님 빠듯한 살림살이에 사실 다달이 월세 나가는 거 정말 부담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보증금액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환산할 거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까지 다 찾아봐야 되는데, 현행법 기준으로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올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62,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은 자막으로 나가겠죠, 저희가. 네. 왜냐하면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계산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듣고 있는 저도 너무 어려워서 못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만약에 3천만 원까지 올리실 돈이 없으시면 월 62,500원 한도 내에서만 월세를 내셔도 됩니다. 참 이게 양쪽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큰 불편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자금도 넉넉지 않아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3번이나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15년도 9월에 처음 입주했고 2017년도 9월에 그 가격 그대로 전세 연장을 한 번 했고 2019년도 9월에 5천만 원을 올려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이번 만기가 돌아올 때 전셋값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희 집같이 이미 계약갱신이 여러 번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여러 번 갱신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집도 막 알아보러 다니려면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굉장히 오래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만약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미 여러 번 갱신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또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MC님 예전에는 뭐 전셋집 구한다는 그런 부동산의 앞에 보면 뭐 오래 살 수 있는 집 이런 거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아니, 이게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료도 너무 비싸고 사실 맞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는 전세 제도라는 게 뭐 지금 사실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장기간 계속 연장해서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세를 산다고 해서 주거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 그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뭐 집 주인이 외국에 가 계신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뭐 투자 목적이나 뭐 다른 용도로 집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사실 오래 살 수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 계속 연장을 해오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법이 딱 시행되었을 때 그러면은 나는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경우에 우리 이제 개정 임대차 3법에서는 이제 소급 적용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이전에 몇 번 갱신했는지, 내가 뭐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10번을 하셨든 상관없이 계약 갱신을 한 번은 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막 이사해라 이러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약갱신을 한 번 하실 수는 있지만 아까 나유신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료는 그 5% 상한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좀 올려주시고 아마 거주가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세입자 입장이 아닌 집주인 입장에 관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회 공원 근처 공기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마련해둔 집을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것이었고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제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자와는 2015년도 2월에 처음 계약을 했고 2017년도에 1,000만 원 인상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도 2천만 원을 인상해서 계약을 연장했고요. 이미 2번이나 연장을 한 상태인데 지난달 이미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고 제가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제 내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온 이게 사연인데요. 아니 이렇다고 또 이게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 못 나가 그렇다고 막 나가 이렇게도 못하고 이게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사연자분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집주인으로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없는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법에서 정한 60일 이내에 그 조정 해결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그 조정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세입자가 집을 비켜주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이 일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소송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MC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면 제 가장 끈 멘트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 좋게 해결을 해보시라. 이 말을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나효신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정제도를 거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결국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을 가야 되고 소송이 이게 좀 간단하지만은 또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또 이런 주거 문제 관련해서 부동산이 낀 소송이 제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부대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요. 사실 지금 방금 우리 사연에서 천신만고 끝에 잘 소송을 하셨든 잘 해결을 하셨든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동안 본인이 거처하실 곳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를 다시 구하셨다면 그 월세료 상당도 있으실 거고 지금 한 번에 이사 가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집에 한번 잠깐 거처하셨다가 이사 가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MC님 날짜 안 맞는 게 이사해서 제일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집하고 날짜 안 맞아서 저 오피스텔에서 한 2달 살아본 적 있는데 왜 짐 다 컨테이너에 넣어두시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소송권은 아니어도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달 정도 오피스텔에 기거하셔야 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 비용이 있죠. 이사 업체 2번 부른 그 비용도 있으실 거고 경우에 따라서 복비 같은 걸 더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변호사님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손해배상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사실 저도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짐을 한동안 차에 실어 둔다거나 물론 이제 혼자 살 때 이야기인데 보호관센터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아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집을 일단 안 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인도 소송을 하시면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집을 비워주고 나한테 인도를 해줄 날까지 발생하는 월세에 상당하는 돈 이것도 같이 청구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그러면 단기 월세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이중으로 지출한 이사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세입자에게 내가 실제 거주할 겁니다. 이것만 알지 마시고요. 꼭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가 지금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들어와서 살 곳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삿짐 센터를 2번 부르든 어디 짐을 보관시키든 단기 월세를 살아야 되든 이런 거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주실 때 지금 비켜주지 않으시면 저도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돼서 단기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라고 같이 통지를 해주셔야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며칠이 계약 기간 만료니까 그때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만 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집이 또 언제 나를 집을 빼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너는 나에게 이런 내가 집을 구하는 비용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사비도 이중으로 들 위험에 처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거를 받았다면 그 이자 상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미리 알려서 손해를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이게 꼭 우리가 편지를 써야 되나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나 이러지 않으시더라도 만약에 통화를 하신다라고 하면 녹음을 해두셔야 되고 하다못해 간단한 문자 메시지라도 그런 내용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사실 MC님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데 자꾸 맨날 녹음해놔라, 기록을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씁쓸한데 그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 앞번 방송하면서 이제 느낀 게 무조건 녹음하거나 증거를 남기거나 이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됐어요. 다 합의해서.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집주인이 너 이거 대신 해주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 특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전세 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 이랬을 때 나중에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또 지금 깜짝 놀란 게 오늘 특히 권 MC님의 질문이 너무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런가? 이제 제가 좀 법조인, 보조 법조인? 네, 이제 완전히 법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집주인 입장이라고 해도
나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그냥 두면 2년 있다가 내가 이 집에 뭐 들어와 살게 될런지 아니면은 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팔게 될지 전세가 오르면은 다른 사람 전세 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이 권리를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임대차 계약, 소위 말하는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보면 특약사항 적는 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 특약사항을 적을 게 있다면 좀 꼼꼼히 적어 두셔야 된다. 이걸 또 강조드리기도 하는데 이 꼼꼼한 거를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본건 임대차에 대해서는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특약에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특약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우리가 이 임대차 보호법,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어떤 주거의 불안정을 최대한 해소시켜 주려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해놓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정해진 이 법의 취지에 전혀 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은 무효라서 이렇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적어 두실 필요도 없고 설령 적으셨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대로 뭐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뭐 한 3년 동안 뭐 이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제 임대 3법 관련해서 임대인이 실거래를 하겠다 이랬다가 안 해서 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된 지가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라고 했는데 사나 안 사나를 확인할 뭐 충분한 기간이 아직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갱신 또는 뭐 갱신 요구권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참 이걸로 어렵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기간도 나유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분하진 못했고 또 사실상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왜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좋게 뭐 좀 이렇게 좀 합의를 이끌어내 보시려는 그런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소송이 좀 낯선 제도잖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뭐 집 주인을 상대로 너 실거주 안 했으니까 뭐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제 상담 사례를 비춰봐도 근데 분명히 뭐 전화로라도 이 임대차 관련한 문의는 정말 폭증한 걸로 저도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소송이나 문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 변호사님들 공감하시죠? 아, 근데 제 입장 이런 건 많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이렇게 중개비가 많이 들어서 가급적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그래. 그냥 돈 주고 살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전셋값이 5억인데 여기에 뭐 5%면 2,500만 원 인상해 주면 되는데 이 임대인하고 이게 합의해서 난 그렇게는 안 돼서 1억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6억에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6억에 합의했으면 이 계약 괜찮은 거예요? 이거 법으로는 조금 위배되지만 그래도 이거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죠.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법대로 아마 주인이 하는 경우 드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이걸 깊게 들어가면 검토해볼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대원칙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게 계약이거든요. 그럼 내가 뭐 아무리 뭐 시세가 뭐 3억인 집이라도 내가 10억에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이랑 합의했다 이러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합의를 만약 우리가 유효한 합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굳이 임대차 3법 개정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뭐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를 둔 이유가 사실 없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합의를 인정한다면 그런 제도를 전면적으로 형용화시키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유효한 합의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더 웃돈을 얹어주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는 실무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원래는 무효다라는 점 전달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좀 유의미한 판례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임대차 3법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구조랑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제 원래는 임대인으로부터 증액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원래는 한 7천만 원까지가 상한선인데 5%의 증액을 받는다면 7천만 원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높여받았다고 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돌려받을 수 있다. 아, 나중에 이렇게 소송을 하면. 네, 이렇게 판단된 사례가 있어서 요건 좀 유의미하게 보실 만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개정 임대차 3법, 이게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 변호사님 뭐 수행하시다가 뭐 임대차 관련 소송 중에서 뭐 기억났던 그런 소송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제도 자체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부터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좀 임차인의 입장에서 악용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실제 수행한 사례시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상가 건물이 장사 용도로 쓰이지만 사실은 공장 용도의 건물 중에서도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그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뭐 장사를 하든 공장을 운영하든 일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우리 매매 대금 중에서 일부금은 전세 보증금 형태로 줄게. 대신에 내가 몇 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2년 동안은 먼저 들어가서 살게 해줘.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해줘. 대신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매도인도 흔쾌히 그거를 승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 문제는 계약서를 쓸 때 매매계약서라는 형식을 빌어서 쓰고 특약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형식을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특약사항처럼 이런 내용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결국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려고 매수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잔금 언제 준비가 되나요? 등기는 곧 넘겨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이제 매수인이 태도를 돌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편의를 봐준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게요. 안 나가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도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내가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등기를 인수해 가라. 등기를 받아가라. 근데 잔금을 못 주겠으면 건물 비워줘라. 네. 그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나쁜 사람인데요. 제가 네. 생각하기는 악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또 증인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지만 매매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건물을 넘겨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잘 해결이 되시긴 했지만 그 과정이 사실 정말 소송 수행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게 이런 소송은 매도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저도 항소를 하고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저도 항소를 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1심에서 이겼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확정돼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거의 몇 년 아닌가요? 네, 이렇게 돼요. 상당히 많이 걸리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서로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전세, 월세 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법률이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이 그렇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부동산한테 의뢰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유념하고 또 조심해서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그렇게 따져봐야 될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은 사실 누구나 살면서 꼭 하게 되는 계약인데 아무래도 괜히 나는 등기부 이런 거 볼 줄 몰라 어려워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하고서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살 집을 구하는데 막 도장을 찍어버리시거나 사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뭐를 하려면 무조건 부동산 두들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기서 해주면 대충 보고 도장 꿍꿍 찍고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계약서 이런 문서에 아무렇게나 그냥 내 도장 꽝꽝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절대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그냥 누구 말만 믿고서는 뭘 하시면 안 돼요. 꼭 내 눈으로 내가 보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유의하실 점을 제가 총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람이 이 계약서상에 이 사람이 맞는지 본 주인인지 본 주인이 맞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니 사람이 그것도 못 믿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사건은 제가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요즘 문제됐던 게 공인중개사나 그 직원이 집 주인한테는 이게 월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임차인한테 가서는 이게 전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금 상당에 해당하는 그 차액을 편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그렇죠. 처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은 보증금을 물어줘야지 이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계약 당사자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이제 인감증명 같은 거 확인하시는 절차 꼭 거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교과 과정에 편입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등기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뽑아주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서 봤지 제가 뽑아본 적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는 게 거래 직전에 다시 한번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끊었는데 오늘 거기다 압류를 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MC님. 설마 그럴 사람이 있겠냐 싶은데 설마 많이들 그러세요. 막상 깨끗한 집인 줄 알고 전세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뛰어보니까 등기부도 분명히 봤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막 근저당 잡혀 있고 대출 껴 있고 받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등기부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면은 너무나 쉽게 1,000원이면 뗄 수가 있으세요. 누구나 쉽게 어느 집이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바로 내가 계약하려는 직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좀 떼셔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계약서도 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표준 계약서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훑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면 누구한테 믿지만 말고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꼭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런 그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데 바쁜데 컴퓨터를 킬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인터넷 등기부를 검색해서 발급받아 보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것, 계약서 쓸 때도 중요하지만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걸 들고 해당 주민센터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 확정일자 도장이라는 것을 꼭 받으셔야 나중에 내가 낸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등기부도 잘 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했어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거 빼먹으시면은 권리 행사할 수 없으시니까 이거는 꼭 이사하는 날 짜장면 먹으시기 전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생활 속에서 제일 필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이것이 저희 모토잖아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약 전에 미리 공부 좀 열심히 해두시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 없는 서름, 서러서 집 사야지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일 거예요. 종일 이게 밖에서 사람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집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한 몸 쉴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 혼자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상식을 키워가세요. 나유신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